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익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장내과 안에서도 판막 질환을 보는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심장 판막 이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실제 진료 때 한 분의 환자분을 볼 때 주어지는 시간은 3분입니다. 놀랍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좀 자세하게 제 환자분들께 판막 질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3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판막이 무엇인지, 판막 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떤 예후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욘디와 같은 채널이 있어서 제가 제 환자분께 좀 그동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오늘 기회를 빌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판막 질환에 대해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도대체 판막이 뭔가요?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판막이 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 피가 어디로 가나요? 또 검진을 했는데 판막이 역류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하다. 또 숨이 너무 차서 그 병원에 갔는데 대동맥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다고 한다. 왜 판막이 도대체 좁아지는 것입니까? 혹은 심장이 커졌다는데 왜 그럴까요? 하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요. 혹시 또 제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자세히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은 무엇인가? 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환에 있어서는요, 순환은 크게 우리가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체순환이 뭐고 폐순환이 무엇이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보일러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다 보일러 있으시죠? 근데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압을 만들어야 물이 돌겠죠. 근데 보일러는 이 보일러 순환이 있고 우리 방에서 도는 이 방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온수를 펌프가 방으로 쏴주면 방 전체를 돌면서 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워진 그 물이 펌프로 돌아오면 이번에 펌프는 이 물을 보일러로 다시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일러 안에서 다시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순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은요, 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교환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가득 머금은 피를 심장이 전신으로 쏴줍니다. 그러면 전신을 돌면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돌려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시 심장에 돌아오면 폐로 쏴주게 되고요. 그러면 폐를 돌면서 다시 산소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 심장은 여기에서 왼쪽 심장은 전신에 이 폐에서 들어온 피를 받아서 전신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심장은 전신에서 돌아온 피를 받아서 폐로 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순환이 있고 체순환이 무엇이냐? 보일러에 들어갔다가 방을 전체 도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심장이 지금 펌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펌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펌프들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공심장이라고 하죠. 심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 쓴 엘바드라고 하는 이런 체외 심폐기들을 보면 이렇게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피를 밖으로 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모라는 이것도 굉장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인데 RPM이 있죠. 그러니까 분당 몇 번을 도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펌프는 지금처럼 돌아가는 펌프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펌프인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긴장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심박수가 올라가죠. 막 되면 윙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 심장은 심장 박동하는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펌프긴 펌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펌프와는 뭔가 다른 펌프입니다. 심장은 어떤 펌프냐면요. 한 300g 정도 저희 주먹만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는 늘어났다가 짰다가 늘어났다가 짰다. 즉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전신으로 쏴주고 피에서 들어오는 피를 빨아들이고 쏴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 펌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펌프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피를 돌려주는 펌프가 있다면 사실은 피가 뒤로 갈 일이 없을 텐데요. 지금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펌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수축하면서 쭉 짜주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는 문, 여기를 나가는 문이라고 했을 때 양방향으로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이완하면서 피를 빨아들일 때 양방향에서 다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한 방향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데요. 여기다가 문을 하나씩만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를 짜낼 때는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리고 나가는 문만 열어놓게 되면은 짜주게 되면 피가 앞으로 쭉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빨아들일 때는 나가는 문은 닫고 들어가는 문만 열어주면 이 방향에서만 피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나가고를 한 방향으로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몸에 판막이라는 게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몸에 있는 펌프가 윙 돌아가는 한 방향으로 돌리는 펌프가 아니라 늘어났다 짰다 수축과 이완을 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이런 판막이 없으면은 피를 한 방향으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펌프랑 달리 우리 몸은 수축과 이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계속해서 피를 보내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는 continuous flow라 그러거든요. 계속한 그 혈류를 만드는 걸 하지 굳이 왜 꽝꽝 피를 짜내는 이런 박동 혈류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진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든 혹은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드신 뭐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든 간에 박동 혈류가 아까처럼 펌프를 계속 돌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처럼 심장을 꽝꽝 짜주게 되면 혈관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혈관이 적당히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떤 혈류를 보낼 때 그 혈류를 계속해서 돌려서 보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팍 쾅쾅 하면서 이렇게 박동으로 만들어서 pulsatile flow라고 그러죠. 박동 혈류로 만들어서 보내면 훨씬 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해서 우리 각 조직으로 가는 그 관류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천히 돌리는 그런 혈류에 비해서 지금처럼 박동으로 혈류를 보냈을 때 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 혈류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은 요 조그마한 심장이 평생을 우리 몸에 충분히 피를 보내면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박동성 혈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판막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우리 몸에는 판막이 몇 개 있을까요? 판막은 4개가 있습니다. 승모판, 삼천판,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판막을 구분할 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우리가 방실 판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삼천판과 승모판이 있고 반면에 좌심실, 우심실과 각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삼천판을 한번 볼까요? 삼천판은 왜 삼천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석삼자의 뾰족할 첨자입니다. 우리 봉우리나 뾰족한 걸 가리키는 한자어고요. 판은 이게 외시 판자인데 오이시라는 맛 혹은 꽃잎이라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꽃잎처럼 생겼죠, 이게. 그래서 3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판막이다. 그래서 삼천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으면서 우심실이 짜낼 때 뒤로 피가 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모판은요, 왼쪽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고요. 이름이 이천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천판인데요. 특이한 이름은 바로 이 승모판이라는 이름이죠. 승모란 그 스님할 때의 승자의 모자란 뜻, 스님의 모자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모자를 스님들이 쓰고 다니진 않거든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 교황님들이 쓰시는 모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미트라라고 부르는데요. 2개의 이렇게 뾰족한 것을 가지고 있고
꼬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승모판 보면은 우리가 유두근이라고 하는 거의 구조를 딱 해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itral valve라고 영어를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자기네 교황이 없기 때문에 승모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승모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구조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데, 교황님이 쓰시는 모자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 두 옆으로 이루어진 승모판은 심장이 짤 때 다시 심방으로 피가 역류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왼쪽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판막, 오른쪽 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폐동맥 판막이 있고, 이거는 각 동맥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판막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판막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요, 판막 질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과 삼천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심실이 피를 짜낼 때 뒤로 역류하지 않게 하는 역할, 심방으로 역류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판막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낙하산에 있는 줄 같은 것에 매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세가 드시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심방이 연세가 드시거나 심방 세동 같은 게 생기면서 점점 커지게 되면 판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판막 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두 판막의 이 아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장이 피를 짜낼 때, 심실이 짤 때 심방 쪽으로 피가 거꾸로 흐른다라는 역류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역류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심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흐르게 되겠죠. 심장이 수축기 때 거꾸로 양심방으로 피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모판이 여기 있다고 했죠. 만약에 좌심실, 왼쪽 심실이 피를 짜낼 때 피가 심방 쪽으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역류가 되겠죠. 그러면 심방 안에 피가 가득 차게 되겠죠. 압력도 올라가고요. 그 피는 어디로 갈까요? 아까 왼쪽 심방으로는 산소 교환을 잘 한 그 피가 폐에서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거꾸로 역류된 피는 폐 쪽으로 역류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폐에 수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폐부종이 생긴다고 저희가 말하거든요. 이걸 용어로. 그러면은 물에 빠진 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지시면 어떤가요? 숨이 굉장히 많이 차죠. 환자가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승모판막 역류증이 있으면요, 숨이 찹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방으로 피가 가고 폐로 피가 가서 폐가 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갑자기 이 줄이 두두둑 끊어지면서 피가 확 새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대부분 응급실로 오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폐가 물에 확 차기 때문에 숨이 너무 차서 견딜 수가 없고 심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승모판막 역류가 급성으로 생기게 되면은요, 환자분들은 외래로 오시지 않고 대부분 응급실에서 숨이 너무 차서 119 타고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역류가 천천히 조금씩 끊어지면서 생겼다든지 심방이 점점 커지면서 역류가 점점 늘면은요, 천천히 세면은 심장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심방이 점점 커지게 돼가지고요, 바로 폐로 이 압력을 넘기지 않고 심방이 일종의 저수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면 심장이 굉장히 큰데 증상은 별로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기전으로 생기더라도 갑자기 생기면 증상이 심하고 천천히 생기면, 만성으로 생기면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요. 반면에 오른쪽 심실을 한번 볼까요? 여기 삼천판이 역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른쪽 심방으로 피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오른쪽 심방은 어디에서 피가 올까요? 바로 전신에서 이제 더러워진 피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한 피가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서 폐로 가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우심방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신으로 그 압력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바로 밑에 간이 있거든요. 간에 있는 피가 심방으로 들어오고 다리에 있는 피가 올라와서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되고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가 붓고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삼천판막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요, 다리가 많이 붓고 복수가 차서 오시고 그렇게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역류가 있는데도 어디가 세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기전을 가만히 이해하시고 나면 아, 내가 왜 다리가 붓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반면에 또 대동맥 판막도 있죠. 여기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은 왼쪽 심실이 전신으로 피를 쏘는 데 있는 딱 판막이죠. 이거는 수축기 때 열리고 이완기 때 닫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역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역류해서 다시 심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심실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심실이 커지게 되고 그 압력은 다시 심방으로 가고 아까랑 똑같은 기전이죠. 다시 폐로 가서 폐가 물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숨이 차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갑자기 생기면 굉장히 숨이 차고요. 천천히 생기면 이 심실이 저수조 역할을 해줍니다. 점점 커지면서 역류는 굉장히 심한데 심장은 커져 있는데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역류증이 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 역류가 되면 폐에 물이 차게 되고 반면에 또 폐동맥이 역류가 되게 되면은 아까 오른쪽 심장이 커지고 전신이 붓게 되겠죠. 근데 폐동맥 판막 역류증은 대부분 선천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의 성인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 역류증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병이죠. 협착증입니다. 이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역류가 되면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심장이 커지게 된다 그랬죠. 근데 좁아지게 되면은요, 여기로 우리가 피를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이 좁으면 어떤가요? 피가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전신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오는 피가 굉장히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운도 없고 역시 이것 때문에 숨도 차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반면에 또 좌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이 되면은요, 피크 때, 제일 높을 때 여기에 압력차가 100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100이 걸리면 우리가 팔이나 이렇게 쟀을 때 동맥의 압력이 120에 80이 정상인데요. 120에 80인 사람이 압력차가 순간적으로 100이 걸린다는 얘기는 심실 안에는 120에 더하기 100인 220의 압력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혈압 재셨는데 220 나면 응급실 가실 거잖아요. 심실이 계속해서 220의 혈압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실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심실이 힘들고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두꺼워지면 심실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늘어나지 않으면 이 심방에서 심실로 또 피도 못 넘어오게 되고, 그럼 또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때는 이런 기전 때문에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세게 되고요.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급사의 위험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증이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승모판도 또 협착이 있을 수가 있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넘어오는 이 판막도 좁아지게 되는데요. 심방에서 일로 못 넘어오게 되면 심방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심방이 늘어나고, 심방이 막 늘어나게 되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뇌졸중도 잘 생깁니다. 또 역시 압력이 올라가면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이 차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판막 질환을 다 모아보면은 오른쪽 판막 질환들은 전신부종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판막 질환들은 역류든 협착이든 간에 어쨌든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이 차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판막을 치료해야 될까요? 저희가 판막이면요, 판막 질환을 진단하면은 의사들은 판막의 중증도를 딱 매겨줍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경도, 중등도, 그리고 중증의 판막 질환으로 저희가 판막 질환을 그레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막 질환의 원칙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증인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볼 거고요. 아까 다 보면은 폐로 물이 차면고 전신이 붓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제는 이제 이뇨제입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약들을 섞어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잘 조절되지 않고 계속 중증에 머물러 있으면 수술 혹은 시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중증의 판막 질환이 있는데 숨이 차거나 붓는 증상이 있다. 그럼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중간 정도, 중등도 정도 되면은요, 약물 치료를 증상이 있거나 심장이 너무 크면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한 1,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계속 하면서 계속 의사 선생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치료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경도 판막 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불필요합니다. 추적도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 판막 질환을 그러면은 초음파를 해서 진단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진단되느냐?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진단돼서 오시거든요. 건강검진해가지고 경도에 승모판막 역류 혹은 삼천판막 역류가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해서 오시는데요. 경도 판막 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검진하신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적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추적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추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판막 질환이 경도라고 했는데 내가 숨이 많이 차고 붓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판막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잘못이 있었거나 혹은 다른 숨을 차게 하는 질환이 붓거리게 하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보는 전문 병원에 가서 꼭 한번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약물 치료 외에는 수술 혹은 시술입니다. 수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술은 크게 수선과 치환, 판막을 갈아치우는 것과 잘 수선해서 쓰는 수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방실 판막이라 그랬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이나 삼천판막은요. 수선할 수 있다면 수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동맥 판막은 수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수선하고 난 다음에 성적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어려서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약을 못 먹는 경우가 아니면 수선보다는 수술로 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치환술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환은요, 흔히 이제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 판막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메탈이죠. 메탈로 생긴 판막이고 주위에 이걸 코맬 수 있게 이런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기계 판막의 좋은 점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특히 접히는 부위나 이런 데에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항응고 치료라고 하는, 그 중에서 특히 와파린이라는 약, 쿠마딘 이렇게 부르는 약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 약이 만만치가 않은 약입니다. 계속 이 약의 농도가 맞는지를 용량을 변경해 가면서 검사하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드시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약이나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치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계 판막은 언제 넣냐면요. 대부분 65세 미만 환자들에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5세인 환자가 수술하러 와서 수술을 한다고 볼까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 판막은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55세에 수술을 했는데 10년 지난 65세에 망가지면 또 수술해야 되고 75세, 85세 도대체 몇 번 수술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는 기계 판막을 넣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65세 이상이 되셨고 항응고 치료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은 조직 판막을 넣게 됩니다. 조직 판막은요, 단점은 수명이 짧다는 건데 좋은 점은 생체 이런 머테리얼을 이용했기 때문에 혈전 위험이 낮습니다. 아스피린 정도만 보통 드시면 되거든요. 이 조직은 돼지의 판막이나 소의 심장막을 이용해서 만든 판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이 되면은 기대여명이 70세이신 분들이 또 연세가 드시면 잘 안 망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직 판막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조직 판막을 보통 넣고요. 또한 항응고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육체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제 환자분 중에서는 스키를 타는데 수상 스키를 계속 너무 좋아서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판막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와파린 먹으면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다시 수술 혹은 시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조직 판막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직 판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판막이냐 기계 판막이 이거는 큰 원칙이고요. 만약에 수술하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히 상의를 할 겁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판막을 넣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의사와 상의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시술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판막 치료에 있어서 시술은 없었거든요. 근데 특히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승모 판막을 클립으로 하는 이 성형술은 요즘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요, 가슴을 열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판막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막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바늘로 찔러서 혈관의 구멍을 조그맣게 낸 다음에 이 대동맥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요, 판막을 잘 말아 넣었습니다. 잘 말아 넣은 판막을, 기존 판막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에서 펴서 판맥을 여기다가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막 치환술이죠. 하지만 가슴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피부를 통하거나 이런 도관을 통해서 시술을 한다 그래서 경피적 혹은 경도관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하고요. 혹은 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한 아까 승모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대퇴부에 있는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정맥으로 쭉 들어가면 아까 정맥은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승모판막은 좌심방이랑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기 때문에 심방 사이를 구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새고 있는 부위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이런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으로 새는 부위를 딱 집어주게 되면은 역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저희 뭐 이런 옷 같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를 오핀 같은 걸로 딱 집어주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수술에 비해서 수술은 기존의 판막을 잘 제거하고 혹은 판막의 모양을 잘 잡아주는, 직접 보면서 하는 그런 수술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엉성한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특히 타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 판막을 넣는 수술에 비해서 성적이 못하지 않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환자분들도 보시기에 나 가슴 여는 것보다는 그냥 열고 이건 시술하게 되면 다다음 날 좀 퇴원하게 되거든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점차 시술로 이제 치환돼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술 혹은 수술은 어떤 병원에서 해야 될까요? 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런 수술이나 시술은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병원을 딱 집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경험이 많은 병원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술, 시술 둘 다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만 많이 하는 병원이라 그러면 시술이 좋은 옵션인데 그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수술을 잘하는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막 치료는 팀 스포츠입니다.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후의 치료 단계들, 그리고 수술, 시술을 결정하는 단계들이 모두 팀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병원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다학제 진료를 잘하는지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외과 의사, 내과 의사가 잘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들은 외과 의사한테 가면 무조건 수술하고 내과 의사한테 가면 시술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환자분에게 있어서 최적의 치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래서 하트팀 디스커션을 해라, 심장팀이 모여가지고 외과 내과 의사가 잘 상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병원인지 꼭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저희 권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에 환자를 참여시키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 판막을 이런 이유로 원한다. 그러면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직 판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들이 결정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치료하는 병원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판막 질환을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느냐? 나는 도대체 이런 게 왜 생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요즘에 많이 오시는 판막 질환은요, 오래 사셔서 생기고 있습니다. 80세, 70세 이상 80세, 90세를 사시니까 우리 판막이 80년 열었다 닫혔다를 하니까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사셔서 생긴 병이고 시술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수술 방법도 좋아졌기 때문에 잘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런 판막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은 만성 질환들, 고혈압이나 어떤 판막 이런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일부 판막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운동 많이 하시고 만성 질환 예방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판막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 운동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급성으로 판막 질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역류증 생기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감염성 심내막염인데요. 판막에 균이 달라붙어서 판막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역류가 확 생기는 병입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피에 균이 떠다녀야 생기거든요. 피에 균이 떠다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잇몸이나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길로 피가 들어가서 생깁니다. 그 균이 들어가서요. 치아 위생을 잘 하시고 또 주사를 자꾸 맞으신다든가 어떤 약물 주입을 자기가 직접 한다든가 혹은 침 같은 걸 자꾸 맞는다든가 그러면 균이 들어갈 기회를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이 차면은 아까 급성인 경우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특히 중등도 정도 돼서 증상이 없지만 판막 질환을 추적하러 1년 다음에 오세요 했을 때는 꼭 의사의 권고를 따르면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예방하는 것들을 빨리 잡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순환은 체순환과 폐순환이다.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고, 우리 심장은 윙 돌아가는 이런 펌프가 아니라 짜고 늘어나고 하는 수축과 이완을 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판막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판막이 닫히지 않으면 뒤로 역류가 돼서 붓거나 숨이 찰 수 있다. 좁아지면 그 전에 있는 심실이나 심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중증 판막 질환과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치료는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는데 수술은 수선과 치환이 있는데 조직 판막, 기계 판막이 있다. 시술은 점점 많이 하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판막 질환 치료는요, 경험 많고 잘 의사들끼리로 협력하고 환자 의견을 존중하는 병원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이에 많은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심장 질환이 유전 확률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장 질환은 유전 확률이, 우리가 심장 질환 중에 일부 질환은요, 특히 판막 질환 중에 일부는 유전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과 관련된 판막 질환은요, 대부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생깁니다. 3, 40대에 생기기도 하고 50대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생기는 그런 심장 질환은 유전병일 수가 있고요. 그런 유전 확률이 높은가는 그 유전 질환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판막 질환의 대부분은요, 유전 질환과 관련이 없는 질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막 질환인데 이게 우리 유전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비님이 하신 질문 한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년 전 국민학생 시절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학생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앞집 사는 1살 많은 오빠가 국가 지원으로 미국 가서 심장판막증 수술 받고 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죠. 35년 전에는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심장 수술 하게 되면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술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요, 수술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을 해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술한 성적보다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의술, 이 심장내과 영역에서 의술은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외국 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외국에 사는 오빠가 있으면은 한국에 오셔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곰니스님의 질문 한번 볼까요? 아버님께서 건강검진 받으신 후에 심전도 검사상 우각 차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흉통, 심기항진, 호흡곤란이 생기면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써 있던데 상기 증상이 없다면 진료 보러 가지 않아도 될까요? 한 번씩 가슴이 간질간질하다고 합니다. 네, 우각 차단이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발견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없다면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입니다.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심장 전기가 쭉 내려오는 길은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게 절단이 되어서 내려가지 않는 건데요. 나머지 게 살아있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슴이 아프거나 뭐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차다면 이게 그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은 치료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질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심장 하나가 심장을 잠시만요. 왼쪽으로 누울 때 오른쪽 몸이 저리고 심장 쪽이 두근거리면서 쿵쾅거리면 심각한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도 가끔 왼쪽으로 누우면요. 조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첫 번째는요. 밤이 되면 모든 기관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가려운 것도 밤에 더 가렵고 숨찬 것도 밤에 더 숨차고 아픈 것도 보통 밤에 더 아픕니다. 조용한 곳에 있으면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벽 쪽으로 가까이 가서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장 초음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환자분 보고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심장을 왼쪽으로 더 붙여서 거기다가 초음파를 대야지 초음파에 있는 그 탐촉기가 심장에 딱 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우시면 심장이 벽에 딱 가서 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아마도 조금 마르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는 건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몸이 저리는 거는요, 심장 쪽 질환과는 크게 관련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내가 왼쪽으로 누우면 밤에 좀 쿵쿵거리는 게 느껴진다? 대부분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심장을 강화시키려 운동을 하고 싶으신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이것은 아무 심장질환을 진단받지 않으신 건강하신 분이신데 내 심장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경우와 심장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셔서 시술을 받았거나 혹은 약물치료 혹은 의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비욘드에서도 많이 나온 일반적인 심장 강화하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심폐운동이죠. 뛰시고요.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걷기 이런 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근육 운동도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을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 있는 일종의 작은 헬스장처럼 생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트레드밀 뛰는 검사도 하게, 여기다 심전도를 저희가 붙이고 뛰는 운동도 하게 하고 자전거도 타시게 하고 걷는 운동도 하게 하고 여러 운동을 하면서 심장을 잘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맥박수가 요 정도가 될 때까지, 이 정도 숨찰 때까지만 안전합니다라고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본인이 혹시 그런 질환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런 처방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런 질환을 진단받았는데 혹시 그런 처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또 해볼 수 있는 거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실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실내 자전거 타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가 있고요. 일정한 환경에서 내가 탈 수가 있고 내가 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그만하고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실신하시거나 쓰러지더라도 집에 사람이 있고 옆에 푹신한 것들을 놓으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요. 내가 가는 길에 언덕이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이걸 지나야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 한계 이상으로 운동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다가 어지럽거나 이런 문제가 숨이 찰 때 쓰러질 수 있거든요. 크게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장 질환을 진단받았는데 어떤 운동 처방을 받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비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네, 심장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생제를 혹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생제를 못 먹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심장이 좋지 않아서 아까 와파린이나 쿠마딘이죠. 항응고제,
혹은 항부정맥제 중의 일부 여러 약들 중에서 항생제와 영향을 주고받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생제에서는 이런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좀 변하게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럼 일부의 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미 굉장히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약 드실 때 주의하시라고 하고, 이 약은 꼭 약 처방받을 때 얘기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고를 받지 않으신 경우, 혹은 내가 심장질환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 다음 외래진료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혹시 항생제 못 먹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은 드시지 않아도 되겠고요. 오히려 아까 기계 판막이나 조직 판막으로 판막 치환술을 하면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잘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 같은 거 받을 때 저희가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항생제를 오히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달리기가 심장에 좋다고 하는데 40대 이후에서는 돌연사 조심해야 하라고 해서 무섭습니다. 달리기 전에 운동부하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달리기 안 하셔가지고 40대 이후에 심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연사 하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질환을 진단받지 않고, 제가 몇 가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리기 하기 전에 운동부하 검사나 의사 만나야 되는 경우, 요 경우 빼고는 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심장에 시술이나 수술 받으셨거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운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리밋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내가 달릴 때마다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면서 숨이 많이 차는 경우. 근데 이거는 사실 운동 부족과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옛날부터 숨 찼으면 보통 비슷한데요. 특히 그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0m 뛰면 숨이 너무 찼는데 이제는 100m만 뛰어도 숨이 너무 찬다. 증상이 생기면서 그게 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운동 더 하시기 전에 한번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친척들이죠. 형제, 부모들 이런 분들 중에서 급사한 병력이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가 비후성 심근증이나 여러 가지 갑자기 운동했을 때 부정맥 생기는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미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첫 번째 환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검사해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단받으신 경우, 그리고 갑자기 급사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날씨가 더우면 어지럽고 쓰러지면서 구토하고 걷기가 느리기 힘든 건 심장과 관련된 건가요?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이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젊은 여자분들이 날씨가 덥거나 혹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혹은 깜짝 놀라시거나 이럴 때 미식거리면서 쓰러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래서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날이 더운데 자꾸만 그전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구토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심장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혈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혈압이 생기면 저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동일한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요즘처럼 더운 여름이 되고 땀이 많이 나고 탈수가 되면은 내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주 혈압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정혈압, 평소 혈압이랑 병원 혈압이 다르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은데 집에 가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자가혈압을 자주 측정하시면서 혈압약 처방에 반영하셔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자인님 질문 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승모판 역류 2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후 추적 관찰을 하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60대 중반이고요. 평소 증상은 없습니다. 자, 2단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중에서요. 중등도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단계가 보통 경도고요. 3, 4단계가 중증으로 구분을 하고 2단계 정도는 중등도에 해당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진하다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승모판이 어디 있는 판막이라 그랬죠? 여기다 쓰셨네요.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우리 교황님 모자처럼 생긴 판막이라 그랬죠. 승모판 역류가 심해지면 어떤 증상 생긴다 그랬죠? 심방으로 피가 역류가 되니까 폐로 그 압력이 걸리면서 숨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류 증상이, 숨찬 증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역류가 있으면서 아마 연세를 알려주셨으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됐을, 60대 중반이시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심방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뭐 일부가 끊어지거나 그러면서 역류가 좀 있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증상이 없고 중등도면 대부분 그냥 경과 관찰을 합니다. 경과 볼 때는 저희가 역류가 늘어나는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심장이 커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심장이 특정 크기 이상 커지면 또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증상 없으시면은 추적 관찰하라고 하셨는데 2년 후 제 생각엔 증상 없으시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1, 2년에 한번 보시고요. 또 2년 후, 1년 후, 1년 후 봤는데 하나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하지 않는 거일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간격을 점점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권고한 대로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한 식생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류가 똑같이 새더라도 몸 안에 물이 많으면 역류가 더 많이 되거든요. 몸 안에 물이 많아지는 건 짜게 드시면 우리 혈액 안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덜 짜게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고혈압 치료하시고 건강한 식생활 하시면서 2년마다 추적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모 공주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운전하는데 눈이 뿌옇게 보이고 가슴 통증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검사해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검사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운전하거나 특히 내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 긴장하거나 뭐 빨리 운동하거나 뭐 이런 때 더 심해진다. 그럼 더더욱 빨리 좀 검사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또 눈이 뿌옇게 보이면 안과 질환일 수도 것도 같은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제가 안과로 환자분을 제 외래에 오셨으면 바로 컨설트를 쓰려고 그랬는데 가슴 통증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심증이나 어떤 다른 뭐 질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세를 좀 알려주셨으면 더 좀 도움이 됐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꼭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부하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 꼭 병원 오시면은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그런 증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저희가 요즘에는 요 붙이는 기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붙여놔서 맥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걸어 다닐 때 숨 차면서 졸린 것도 아닌데 하품이 많이 나오다가 토할 것처럼 어지러운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저혈압에 섬액이 있습니다. 일반 심전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쉴 땐 괜찮은데 이것도 심장 문제 가능성이 있는지요? 전신 부종으로 라식스도 6개월째 처방 중입니다. 이거는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품이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숨 차는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숨은 차는데 졸린 것도 아닌데 하품이 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숨은 차시는데 하품이 많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지럽다는 건데요. 아마 저혈압이 있고 섬액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쉴 때 저게 일반 심전도를 찍으면 섬액이 그냥 섬액이라서 섬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붙여놓고 운동할 때 맥이 적당하게 빨라지는지를 보는 검사, 또 일부러 저희 아까 트레드밀 테스트라 그래서 운동을 저희가 막 시킵니다. 걷는 동작을 하게 하면서 맥박이 적당하게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박동기 적응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료 받으시고요. 또 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초음파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심장의 구조적 혹은 전기 전도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만 더 받고 저희가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브샷 님이십니다.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중년 40세이신데요. 심장 판막 질문하십니다. 네. 며칠 전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판막에 약간의 역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판막은 폐동맥 판막이라고 저희가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폐동맥 판막이 역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장에 물혹이 2개가 있는데 6개월 사이에 정상이던 심장 판막에 역류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사이에 초음파를 2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생겼다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확실한데요. 첫 번째 초음파 했을 때는 그 폐동맥 판막 역류가 큰 의미가 없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막에 역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폐동맥 판막 역류는요, 대부분 선천적으로 생기는데요. 이 경도 정도의 역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 저희가 제 판막도 아마 폐동맥 판막 찍어보면 약간의 역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막이 아까처럼 닫히는 기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동맥 판막 역류는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했던 초음파 병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에서는 좀 꼼꼼히 보신다고 거기에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신장에 있는 물혹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폐동맥 판막에 역류가 심하게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 약간의 역류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심한 역류가 있고 선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적하라고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골프 치시고 다 생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들 또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들 주신 것도 저희가 쭉 살펴봤을 때, 중요한 사실이죠. 아까 약간의 역류, 경도의 역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운동하시고 일상생활, 건강한 식생활 잘 하시면 되겠고요. 중등도나 혹은 중증의 역류, 판막 역류 혹은 협착이 있다고 했을 때는 꼭 의사를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추적하거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숨이 차다. 그런데 숨이 찬데 판막 질환이 있다, 중증이라고 했을 때는 시술이나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꼭 아까 말씀드린 환자들의 의견도 경청해주고 경험 많은 병원에서 치료 방침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과거처럼 심장 수술하면 죽고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수술, 시술 모두 경과나 어떤 결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질환이 있다면 치료 받으라고 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면은 이제 90세, 100세까지 잘 사시는 데 있어서 이런 판막 치료가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하시고 판막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치료 받으시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